아테네의 길을 묻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아테네 만국의 3의 1조, 그 중에서도 포퓰리즘에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테네의 멸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아테네로 멸망으로 이끈 세 사람의 선동가 클레온, 니키아스, 알키비아데스,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아테네를 멸망시킨 3의 1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포퓰리즘, 편가르기, 그리고 선동정치의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고질병이기도 하고 또 3의 일체로 함께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 포퓰리즘, 즉 인기영합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민주주의를 집어삼키는 뱀으로 표현된 포퓰리즘인데요. 그야말로 끔찍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영원한 그림자라고 이렇게 평가한 정치학자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포퓰리즘과 민주주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말이 될 텐데요. 이 두 가지 말을 합쳐보면 결국 민주주의는 자신을 집어삼킬지도 모르는 뱀과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숙명을 타고났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뱀을 경계해야 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영원히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포퓰리즘이 처음부터 이렇게 무서운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이것이 대중, 즉 포퓰루스의 생각과 바람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행태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좋은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또 대중영합주의 또는 대중추수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였었는데요. 이것이 나쁜 의미로 사용하게 된 것은 바로 남미식 좌파 포퓰리즘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재정 파탄과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했기 때문이었지요. 이 대중주의라는 말은 엘리트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 즉 엘리트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엘리트주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트들이 부패하고 또 자기들 이속만 챙긴다는 이런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그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일반 대중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싹트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이런 각성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정치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농민들과 일반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출현하게 이르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 기업이나 금융자본의 기득권에 대항해서 농민, 노동자,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남서부 중민들 중심으로 한 민중당이 생겨날 때의 신문에 실렸던 그런 만평입니다. 농민이 자기 거울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민중주의가 미국에서 싹트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특히 보통 사람들의 지혜를 하나의 심연처럼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대변하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Wisdom of Crowds라는 책인데, 제임스 스로베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본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이제 군중들 800명을 임의로 데려다가 이 소의 무게를 한번 추정해 봐라 했더니, 사람들이 추정한 무게를 평균값을 내봤더니 1197파운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측정해 보았더니 거의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 측정치가 1198파운드, 1파운드니까 뭐 한 425g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군중들, 대중은 현명하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인데요. 저도 뭐 이 얘기를 뭐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사람들이 이성적일 때, 이 사람들이 좀 이런 데 흔들리게 되면 결국 이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퓰리즘이 미국에서 싹트게 되는데,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건 1908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열차 유세를 펼치는 브라이언 후보의 모습인데, 당시 이제 미국에서 철도가 막 대중화가 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 연단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연설을 하면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보통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하원 22석, 상원 5석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에서 브라이언이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기염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뭐 근접전을 펼쳤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결국은 세 번의 대선에서 모두 실패를 하고 본인은 물론 뭐 국무장관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할을 합니다만은 민중당은 그때부터 하향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인기를 끌지 못했던 포퓰리즘은 남미에 가서 크게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르헨티나의 페론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포퓰리즘이 꼭 좌파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파에도 있죠. 바로 미국의 트럼프와 영국의 존슨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거는 나중에 차차 또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어느 쪽이나 다 있을 수 있다. 어느 정치학 잡지 실려 있는 유명한 논문이 하나 있어서 살펴보았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좌파 또는 우파, 즉 진보와 보수를 갈 것 없이 양쪽 극단으로 갈수록 이런 포퓰리즘 성향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 이런 결국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비단 즉 진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파, 즉 보수 쪽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논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좌파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페론이라는 사람이죠. 정말 인기가 대단했다고 해요. 이 사진에서도 보듯이 수많은 군중들이 집회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야말로 복지 정책, 노동정 국유화 정책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 좌파 성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사회주의 정책으로 일관을 해서 국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도 더 그 부인이었던 에바 페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몰고 다닌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시민들로부터는 페론 대통령의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 속에서 나라를 이끌고 갔는데 그만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페론이 그 반미 감정을 포퓰리즘에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는 주요 국가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꾸 이제 좌파 성향의 그런 정책으로 포퓰리즘이 빠져들으니까 미국이 여기에 약간 제동을 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반미 감정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를 페론이 부추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극단적인 친소 반미 애교 정책으로 몰고 갑니다. 시민들은 거기에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보지를 않지요.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의 발효를 막기 위해서 심혈을 기리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대대적인 경제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아르헨티나는 하루아침에 물가가 500% 폭등하고 환율은 거의 8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는 등 그야말로 경제적 몰락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퓰리즘이 이게 무슨 재정 확장이나 이런 걸 위해서 물가를 폭등시켜서 서민들을 어렵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포퓰리즘이 애교 문제에 관여되었을 때 또 다른 그런 문제를 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교훈이 되겠습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뭐 한 50년 후의 사람이긴 합니다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또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네수엘라는 그야말로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나라지요. 근데 1990년대 말 그러니까 차베스가 집권할 때 그 무렵에서 국제 유가가 치솟습니다. 80달러, 때로는 뭐 100달러가 넘어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는 이 석유 수입이 그냥 절절 넘쳐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냥 마구 나눠주는 거예요. 소위 소비성 지출을 하는 거죠. 이거는 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물가를 올리는 데는 아주 척경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급등을 하면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떤 나라든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물가가 안정이 되고 거기 하나 플러스해서 또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물가가 잡힙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이 차베스라는 사람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방법을 씁니다. 그것은 바로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물가를 직접 통제하면 공급이 막힙니다. 가격이 안 맞는데 누가 물건을 시장에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붕괴되니까 이제 차베스가 그 다음 택한 거는 국영 상점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물건을 다 이렇게 싸게 공급하게. 이게 됩니까? 어떻게 국가가 모든 시장에 하는 기능을 다 해서 생필품을 고루고루 다 해서 뭐 공산주의 국가 소련에서도 이게 결국은 못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15년 사이에 물가가 2,700%, 27배 폭등합니다. 환율은 9분의 1로 떨어집니다. 이게 아르헨티나와 다른 점은 이게 물가가 한꺼번에 올라간 것이 15년에 조금,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그 고통을 누가 당하게 됩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한 장의 그림에서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과 혼란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남미식 좌파 포퓰리즘이 가져온 폐해였습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우파 포퓰리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국의 존슨 총리인데 이 사람이 이게 머리도 안 빗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미친놈 같죠, 고. 근데 이거는 이제 소위 이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 투표를 하게 된 소위 브렉시트라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느 잡지에 실린 이런 만평입니다만, 그 존슨 총리의 기다란 코가 영국 경제를 찔러 죽였다 뭐 이런 장 끔찍한 그런 만평이 실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본래 EU 탈퇴에 반대를 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탈퇴에 찬성을 하면은 EU 탈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위치를 확보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찬성으로 선회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EU 탈퇴라는 국가 대사 아닙니까? 이거를 놓고 국익과 자기 평소의 소신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정치적 이익을 우선한 전형적 포퓰리즘이었던 것이죠. 또 한 사람 이제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예, 이게 분노의 머그샷이라고 한 그 사진입니다만, 이것은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뭐 사람이 죽기까지 하고 큰 문제가 대두되고 했었죠. 예, 그런데 본래 트럼프는 미국 정가의 아웃사이더였죠. 사업을 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계에서는 그렇게 알아주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침 오바마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흑인 대통령을 도저히 눈 두고 볼 수 없다는 그런 그 극우 보수파들이 있었거든요. 주로 이제 백인 중심들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소위 폭스뉴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티파티 운동이라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기득권 정치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절묘한 전략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다수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소수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었죠. 이건 뭐 전형적인 포퓰입니다만 이것이 먹혀들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 백인 사회에서 아주 전폭적 지지를 얻게 되죠. 모든 것은 미국이 우선이다,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미국의 백인 중산층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것이 미국의 장기적 국익에 부합할지 두고 볼 일이긴 합니다만, 전형적인 우파 포퓰리즘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을 비교해 보면 본질적인 비교는 아닙니다. 다만 A형상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만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좌파 포퓰리즘은 재정 지출 확대 또는 뭐 기업의 국유화 같은 경제적 이슈에 주로 이제 치중을 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정치 사회적 이슈에 치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아르헨티나의 페론이 마지막에 가지고 정치적 이슈, 특히 애교적 이슈를 가지고 포퓰리즘을 끌어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친소 반미의 애교 정책이었죠. 이것이 아르헨티나의 파국으로 물러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정치 애교 또는 그 안보, 특히 뭐 이런 문제를 포퓰리즘에 끌어들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하나의 교훈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특히 강대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이런 애교적 이슈를 포퓰리즘에 끌어들이는 것은 극히 위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경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테네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정치가들 중에서 이제 포퓰리스트라고 지목되는 사람이 한 대표적인 게 한 네 사람쯤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가 페이시스트라토스고요. 두 번째가 페리클레스, 그리고 클레온, 그리고 니키아스,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나 페리클레스는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클레온이나 니키아스의 경우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였습니다. 좀 특히 이 니키아스의 경우에는 스파르타와 평화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포퓰리즘으로 이걸 끌어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인기를 얻었던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아테네를 멸망시키는 길로 끌고 갑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시스트라토스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테네의 유력 정치인들은 모두 동상, 흉상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참주였거든요. 참주는 뭐 독재자라고도 합니다만 그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이 참주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까지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상을 만들지 않았든지 만들었다가도 다 없어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때 쓰였던 올림픽 주 경기장인데요. 이게 히스트라토스가 25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거. 이게 맨 윗단의 관중석은 2004년에 확장한 거라고 그러는데 참 2500년 전에 만든 경기장을 2500년 후에 올림픽 경기에서 활용했다. 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독재자였고 쿠데타로 집권을 했지만 굉장히 규모가 스케일이 큰 사람이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벌인 공공사업이 있는데 대단한 것을 벌여놨습니다만 여기서는 요 경기장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그 쿠데타로 집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재자라고 평가를 받는데도 이 사람은 창검이 아니라 시민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아테네를 지배했어요. 참 특이하죠. 그 방법은 바로 연중 연이에서 각종 축제와 운동 경기를 그냥 끊임없이 펼치는 거였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의 도기를 푸짐하게 나눠주게 되니까 경기에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 스타트와 사람들이 막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승을 하면은 상금을 얼마나 주느냐? 이런 그 명품 도기에 담긴 올리브유를 140항아리를 줬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올리브유만 해도 3.5톤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명품 항아리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받아가면은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이 아테네의 명품 독이 한 점 집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테네의 도기가 그야말로 명품처럼 팔려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테네가 이제 경제적으로 번영할 토대가 마련되죠. 그 전까지 아테네는 정말 끼니 걱정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먹고 살 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아테네의 도기가 지중해 연안 각지로 팔려나가니까 그 돈으로 이제 식량을 사다가 아테네 시민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게 된 것이 바로 이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운동 경기를 이렇게 펼치는 그런 데서 됐습니다만 또 각종 또 이 축제를 벌입니다. 특히 그 디오니소스 축제라는 이 그야말로 현란한 이런 축제를 벌여서 지중해 연안의 각지에서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약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래서 결국은 평가를 해보면 이렇게 시민들이 환심을 사기 위한 축제와 운동이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아테네 경제 성장의 전기를 마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페이시스트라토스의 각종 시책은 포퓰리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리클레스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 포퓰리즘 시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페리클레스가 자기가 건설한 파르테논 신전과 그 아크로폴리스의 여러 건물들을 다 가리키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아테네 시민들에게 연설하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저희 퓨너럴 오레이션이라고 해서 전물용사 추도사지요. 아주 유명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만도 제가 한두 시간 또 강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하여튼 페리클레스는 연설을 잘하기로 유명했는데 특히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설을 해서 시민들을 설득해서 이 32년간을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야말로 명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첫째는 가난한 시민들에게 연극을 무료로 관람시켰거든요. 이거 인기 정책 아니냐? 또 모든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급료를 지고 그전에는 그냥 무료 봉사였거든요. 이것도 뭐 인기 정책 아니냐? 이거 포퓰리즘이다. 또 집정관을 되려면 옛날에는 일정한 재산이 있는 사람만 됐는데 그걸 폐지해 버렸어요. 이것도 시민들 인기 끌라고 그런 포퓰리즘이다. 그런 뭐 얘기가 있을 수 있죠. 또 시민권을 전에는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아테네 시민이면 그 자손들은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부모 모두가 시민권자여야 된다. 그렇게 강화를 했어요. 이것도 시민권 기득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난이 뭐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비난이 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테네에서의 연극은 단순한 관람거리 그냥 오락이나 뭐 흥미 재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시민 교육
현장이고 정치 비판의 현장이었거든요. 이 아테네의 그 희극과 비극은 거기에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아테네 시민들의 민주주의 정신과 시민 정신을 교육하는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특히 희극은 그야말로 날카로운 비판의 채찍을 가차없이 정치인들과 정치에 내리칩니다. 정말로 오늘날로 하면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바로 아테네의 연극 특히 그 희극이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난한 시민들만 빠지게 된다고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의 근본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테네 연극을 모든 시민들, 특히 가난한 시민들도 관람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아테네의 시민 교육과 정치 비판을 강화함으로써 아테네 민주주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모든 공직과 군인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조그마한 도시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방에 뒷짐지고 가서 동네 일 보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테네는 이제 400여 도시국가를 거느리는 하나의 제국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한 100여 척의 전함들을 지중해 연안에 띄우고 있어야 돼요. 상시 유지해야 됩니다. 상비군을 100척의 전함을 상비군으로 유지하려면 약 2만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시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무료로 봉사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제국을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와 군인들에게 이제 지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집정권의 재산 요건을 폐지한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재산에 따라서 누구는 집정관이 되고 누구는 될 수 없다. 이건 원칙이 안 맞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건 원칙에 충실하게 제도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는 식량도 부족하지만 한 10만 명 정도가 저는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테네 인구가 이제 제국이 되면서 한 3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특히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아테네 입장에서는 30만 명을 데리고 직접 민주주의 하기는 참 어려워요. 30만 명이 모여서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10만 명도 참 어렵거든요. 기껏해야 10,000명, 2만 명 모이는 게 고작인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아테네가 지향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도 시민권을 좀 억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할 일은 결코 아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페리클레스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은 아테네의 민주주의 발전과 제국 번영에 기여한 것으로서 이걸 결코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람은 바로 이제 클레온입니다. 무도장의 아들로서 귀족들한테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그야말로 지난번 클레온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의 저울을 기울게 만들고 정의의 여신의 눈을 멀게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시작은 바로 배심원들의 일당을 한꺼번에 300%, 3배로 인상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기를 잡은 다음에 사법장악을 하고 결국 심지어 뭐 소송갈치,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해놓고 공갈 협박에서 돈을 뜯어낸다는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였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자랑하던 아테네 시민법정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이 결국 선동 정치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람이 바로 이 니키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니키아스가 죽고 나서 한 100년쯤 후에 세워진 니키아스의 기념관입니다. 2018년에 이게 발굴이 됐으니까 최근에 발굴이 된 거를 이제 이렇게 주춧돌만 발견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해서 이렇게 상상도를 그렸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니키아스의 후손들이 돈을 기부해 가지고 만들었겠습니다. 하여튼 아테네의 최고 부자였던 니키아스는 정말 막대한 돈을 기부하기로 유명했잖아요. 특히 합창단을 후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제 아테네의 지도자가 되니까 할 줄 아는 거는 꼼수 선동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테네를 파해망의 길로 이끌고 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큰 것은 이것입니다. 막장한 돈을 들여서 이제 연극과 합창을 이제 후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 창을 거두어 거미줄을 지게 하라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이제 소위 이제 포퓰리즘에 나서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아테네 시민들은 전쟁과 역병에 지쳐 있었거든요. 이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열렬히 니키아스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이런 시민들의 환호를 밑바탕으로 해서 니키아스가 스파르타와 터무니없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환호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전쟁을 막지도 못했고 결국 스파르타에게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줘서 결국 아테네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반면교사를 깨우쳐야 합니다. 돈에 의존하는 포퓰리즘이 결국 나라를 망친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평화를 앞세운 포퓰리즘이 결국 나라를 망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뭐 어떤 것은 포퓰리즘이고 어떤 것은 아니냐? 뭐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첫째는 대의 명분입니다. 합당한 구실이나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게 공동체의 이익이 합치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포퓰리즘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의 포퓰리즘은 어떤 것이냐? 그런 잣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이승만의 농지개혁, 또 박정희의 사채 동결, 그다음에 문재인의 코로나 지원금, 그다음에 이재명의 기본소득 시리즈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이것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위협에서도 막았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요. 이건 포퓰리즘이 저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긴급조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사채 동결이 아니었더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구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막걸리 고무신 뭐 이런 게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데 이거는 뭐 부정선거의 문제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포퓰리즘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이 막걸리 고무신이 꼭 여당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 야당에도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코로나 지원금도 저는 이게 그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좀 말도 안 되는 마차 보고 말을 끌고 가라고 하는 이런 정책에 연계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가지고 그 물가 인상이 지금까지 전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물가는 악마입니다. 이게 한번 이게 깨어난 악마는 쉽게 잠들지 않아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그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그밖에 문재인 기업 원전 폐쇄 이런 문제도 저는 포퓰리즘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이재명 대표의 그 기본소득 시리즈는 뭐 포퓰리즘, 특히 그 베네수엘라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현금 지원성 이런 포퓰리즘은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물가 지원금, 요새 이름을 바꿔서 뭐 생계 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바꿨던데 이렇게 현금성 지원은 이건 물가를 직접 자극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물가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바로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생계지원금이라고 주는 이게 지원금이 결국 서민 생계를 위협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문제의 소지가 많은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퓰리즘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포퓰리즘의 문제가 몇 가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 말이 안 되는지. 자, 우리 이웃집은 30년 전부터 연봉 1억을 받은 집이에요. 우리 집은 금년도부터 연봉 1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집 부채가 1억이에요. 우리 집 부채도 1억이에요. 아, 저 집도 1억 부채니까 우리 1억하고 똑같으니까 문제없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0년 동안 연봉 1억을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이 얼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부채 1억하고 겨우 금년도부터 연봉 겨우 받는 사람의 부채 1억하고는 이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국제적으로 이 국가 부채 비율을 국민 소득에다 비교하는 것은 이게 재산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만 국가별 재산이라는 건 평가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소득하고 비교해 보는 거지. 이것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국가 부채 비율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되는 것은 그 나라가 처한 어떤 지정학적 그런 위험성, 특히 전쟁의 위험, 이런 나라는 빚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전쟁 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또 대의존도, 우리나라처럼 대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뭐 싱가포르 정도가 있지만 그건 조그만 도시고요.
대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데 이런 나라는 국가 부채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담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또 미래의 어떤 우리 정부가 붙여야 될 부담, 고령화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의료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말도 할 수 없이 앞으로 정부가 져야 될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재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당장 뭐 국가 부채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니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테네도 그랬습니다만 이러한 포퓰리즘이 바로 편가르기와 선동정치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바로 이 포퓰리즘이 편가르기와 선동정치로 제가 여기 가능성이 많다고 했습니다만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포퓰리즘이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바로 이 포퓰리즘이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문제에 개입되는 겁니다. 특히 평화의 포퓰리즘이 극히 위험합니다. 아테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앞으로 저는 틀림없이 우리나라에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이 또 평화 포퓰리즘을 선호할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도 뭐 짐작을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이게 짬짬이가 돼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북한의 위협은 지금 실제 하고 있습니다. 핵폭탄이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그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쟁을 유발하는 그런 국제 정세가 점점 더 비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동아시아, 극동 또는 뭐 대만 해협 등에서 전쟁이 내일 모레 일어난다고 해도 조금 더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외교 안보 국방 문제에 포퓰리즘이 끼어드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평화 포퓰리즘 공세의 편가르기 선동 정치가 만약 가세하게 되면 그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정적 패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포퓰리즘에 망한 안타까운 아테네 패망의 역사, 그 패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곳에도 어른거립니다. 아니 이미 우리 등 뒤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구 진위가 혼탕이 된 선전선동에 대통령은 거친 풍랑 속의 이력편주처럼 흔들리고 우리가 그토록 목 놓아 기다리던 현자는 어디론가 숨어버렸고 기댈 곳을 잃은 민심은 거친 들판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혼돈 속에서 머지않은 장래 어떤 계기가 되면 한일 반미 선동이 기지개를 켜고 북중로의 위협이 거칠어지면 그때 달콤한 평화의 나팔소리를 앞세우고 평화의 포퓰리즘은 드디어 시작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평화냐 전쟁이냐 태기를 강요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선택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의 껍질 속에 숨겨진 굴종뿐일 것입니다. 저는 예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허황된 망상가도 아닙니다. 단지 추측이 빗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니키아스의 평화 포퓰리즘이 몰고 온 아테네의 패망은 상상 속의 데자뷰가 결코 아닙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리 걱정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심하는 사이에 불행한 일은 우리에게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화의 포퓰리즘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평화는 아테네 시민들이 한때 그래했듯이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겠다는 강인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힘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니키아스가 했던 것처럼 상대방에 베푸는 호의나 상대방과 맺어진 조약에 의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한 평화의 포퓰리즘은 이 땅에 한 발짝도 들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는 7번째 아테네 패망의 사무 1조 그중에서 편가르기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테네가 어떻게 이 편가르기 정치하에 패망의 길로 들어섰는지 반면교사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